장수하고 싶으시죠? 당연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오랜 꿈, 불로장생. 좀 더 욕심을.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면은 평균 4가지의 만성 질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 40만 넘어도 이미 우리 몸 이곳저곳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약 10.5년을 아프고 병들고 누워서 산다. 그런데 400여 년 전 쓰여진 동의보감에서 말하길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0년이다. 사람의 본래 수명은 120년은 이게 동의보감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옛날에 120년 동안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양생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만 잘 지키시면 노후 건강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의학 박사 이재동 교수가 공개하는 동의보감 속 장수의 비밀. 이 손가락이 붓고 아픈데 문제는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차가 최고죠. 개개인의 몸에 꼭 맞는 100세 88 건강의 비밀 양생법. 어떠세요? 대박. 오늘 나는 몸신다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다. 막강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나는 몸신이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야, 정말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주인공이세요. 머리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그렇죠. 혼자 사시죠? 그럼 몇 년 정도 지금 계속 혼자 사신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 어떡해. 혼자 그렇게 살면 만사가 구찮을 텐데 그래 밥이나 해 잡수. 일단 새끼를 다 사 먹습니다. 예. 그거 걱정되네. 혼자서 어떻게 지내 남자가. 그러니까요. 여자도 지금 혼자가 저 나이에. 어려운데. 혼자 살면서 제일 서러운 건 아플 때. 아플 때 외로워. 이럴 때 오늘 어디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픈지 모든 걸 여기서 밝히면 우리가 다 치료해줘. 예.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해봐. 어디 뭐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니까 그렇지. 하루에 한 2-3시간씩 계속 이제 딴 데서 연습을 하거든요. 요즘도 연습. 그러면은 이게 등하고 허리하고 이게 담이 자주 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조금 기온이 좀 차이가 나도 감기가 쉽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면역력이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도균 씨. 이렇게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허리도 아프죠, 담이 결리죠, 면역력, 추우면 감기 걸리고. 자,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천년 만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김도균 씨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욕심이면 한 100 정도 욕심을. 그러니까. 지금 뭐 10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본래 수명은 43,200일. 이걸 횟수로 따지니까 120년은 이게 동의보감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근데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사실 40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몸에 고장나는 걸 사실 느끼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되면은 평균 4가지의 만성 질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00세 88, 100세라는 말도 있고 골골장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물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늘 그 방법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책입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4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건강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무병장수를 꿈꾸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질병과 썩 물러거라. 무병장수에게 동의보감 양생법입니다. 양생법이라는 말씀 좀 들어봤을 텐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죠. 우리에겐 또 한 원장님이 계시니까. 양생법이 뭔가요? 양생을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기를 양, 나을 생입니다. 우리가 120년 동안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양생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은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가 양생, 어떻게 하면 120살의 수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몸신에서 다룰 내용은 이 동의보감 한 권에 다 들어있는 400년간 내려온 이 내용을 모두 축약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동의보감 한 권 전체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좀 걱정되는 건 이게 전부 한의사들 영업기밀인데 내일부터 저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야, 이 시간 함께하면 동의보감 한 권을 다 읽은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욱더 기대됩니다. 정말 변우민 씨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알았어.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정원아 씨가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지금 가슴에 자꾸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65세가 되면 누구나 다 4대, 4가지의 어떤 고질병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좀 가슴에 뜨끔하고 좀 와닿아요. 120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오래 사는 데는 삶의 질의 문제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동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001년에 약 11만 명이 된 암 환자가 2011년에 22만 명으로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2014년에 주요 사망 원인 통계를 내봤더니 신부전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병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여명이 81.2세로 추산을 했을 때 건강수명은 70.7세로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약 10.5년을 아픈 상태, 즉 질병 상태로 보내고 있다고 확인이 돼 있어요. 마지막 10.5년을 아프고 병들고 누워서 산다. 이거는 안 사는 것보다 사실 뭐 꼭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무병장수의 해답 오늘 동의보감 양생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치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400여 년을 이어져 내려온 동의보감. 그 안에 담긴 무병장수의 해답 양생법.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하라. 질병 없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법을 모두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한의학 박사 이재동. 열렬한 환호를 받고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동의보감의 양생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동의보감의 양생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에 병이 있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뭐랄까 지혜가 담긴 생활 건강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만 잘 지키시면 아마 우리 몸신 가족들 노후 건강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리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정말 나는 몸신이다에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와주십사 이렇게 청했고 여러 차례 고사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서운합니다. 아유, 많은데. 그 사실 뭐 제 위에도 아주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삼고초려라고 한 3번 정도 연락을 오면 한번 출연을 해볼까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더 이상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작가님은 또 병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또 부탁을 하셔서 야, 밀당을 하신 거네요. 진짜. 100세 팔팔할 것인가 골골 장수할 것인가. 사람의 본래 수명은 120년은 살 수가 있다. 이게 동의보감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대답은 동의보감에 있다. 양생법이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양생법만 알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뿌리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뿌리,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른 양생법. 우리 몸에도 사실은 음양의 균형이 있는데요. 음양의 조화를 통해 몸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 양생법. 체질이 좋은 따뜻한 채소로서는 대표적인 게 죠. 잠을 자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건강하게 생활하는 시간별 양생법까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활동해야 될 시간에 활동하면 됩니다. 내장 운동을 해주는 400년을 전해 내려온 무병장수의 방법. 충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제 양생이라는 말. 양생법의 모든 것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자, 오늘 박사님께서 3가지의 양생법을 구분해서 소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양생법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겠어요? 장부 기능에 따른 양생법. 예, 장부 기능에 따른 양생법이라 이게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병이 있으면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신호에, 생체 신호에 불과합니다. 치료를 해둘라는 하나의 신호에 불과한 거고, 사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뿌리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11개의 장기지만 크게 보면 우리 몸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위에 부분의 순환 기능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비위 소화 기능은 비장과 위장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의 신장과 방광, 전립선과 자궁은 이 비뇨생식 기능으로서요. 신장과 방광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자궁과 전립선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식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또 에너지를 이 심폐순환 기능을 통해서 잘 구석구석으로 잘 보내주고 또 방광이나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잘 배설하고 또 이 생식 기능을 통해서 잘 균형만 맞춰주면 사실은 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감기부터 해서 심하면은 이 암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순환기와 소화기와 비뇨생식기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양생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는 저는 어디가 약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 어디가 약할 것 같으세요, 혹시? 좀 3가지가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어디가 약한지가 정확히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말씀대로 3가지가 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가 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순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순환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이 순환기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 심장과 폐기는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1분에 한 80회 정도 이 박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폐는 1분에 한 15회 정도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액과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신에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정체가 되면서 몸이 붓죠. 그래서 이제 좀 극하게 표현하면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또 무기력한 그런 체질인데요.
우리 여기 몸신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간다면 제가 봐서는 혹시 엄영란 선생님이나 이용 선생님이 혹시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아니라 저는 물만 봐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그렇죠. 가능하기가 이해가 쉽지 빠르겠죠.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예.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을 밤에 쉬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오히려 더 힘든데 그 이유가 이런 분들은 심장의 박동이 한 100%라면 심폐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한 8, 90%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자면 60, 70%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이제 생기를 찾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살이 찌는, 만약에 이런 경우 살이 찔 수가 있는데요. 살이 찌는 비만의 형태도 전신적으로 비만이에요.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지도 않으셨는데 딱 알아맞히세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유 잘 잤다 그러고서 기지개 키고 자 오늘 하루도 출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못 일어나. 이렇게 발도 쪼무락거리고 팔도 쪼무락거리고 젊으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젊어서야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체질의 답은 뭐냐면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의 순환기능이 약한 사람의 해결책은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힘을 빼고 활동을 해줘야 돼요. 움직이래.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움직이는 방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뭐 기능별로 이제 약간 장부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뭐 차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잠시 후에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순환기였고요. 이번에는 소화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이 소화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로 비장이나 위장이 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자동차에 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중경차 정도의 엔진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경차 엔진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해도 피곤하고 집에서 쉬어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생성을 해서 이 손발에 보내주지는 못하니까 손발이 항상 차죠. 그리고 어지럽고 심하면 또 저혈압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살이 찌면 복부나 하체 쪽에서 살이 찌게 됩니다. 복부나 하체 쪽에서 살이 찌게 됩니다. 나네 소리가 엄청 나네요. 어디 누구신가요? 네, 손발이 차가운 것 뿐더러 굉장히 지금 저릿저릿할 정도로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그렇다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선생님? 제가 들어보고 맞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대로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부나 이 엉덩이 쪽에 좀 하체 비만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한 70%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30%는 복부나 이렇게 그냥 쌓인다고 보면 돼요. 높여 먹으면. 완전히 소화돼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체 비만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하면은 위가 또 하수가 생기죠. 예, 위가 무력해지면서 늘 이제 피로를 달고 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해결책은 뭐냐면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3끼를 먹으면 이런 분들은 5끼를 먹어야 되는데 5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음식편에 가서 이런 분들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 생식기가 이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비뇨 생식기는 우선 이제 심장하고 방광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각 조직과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혈액에 불순물을 이제 배설을 하죠. 그런 배설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과 자궁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식기고요. 그런데 이 비뇨 생식기는 사실 우리 몸에 물의 에너지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물과 불의 균형이에요. 그게 바로 음양의 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뇨 생식기 중에는 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을 중심으로 불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는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불을 꺼주고 또 불은 내려와서 물을 데워주고 이게 이제 수성화강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그런 게 이제 건강한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가 자꾸 위로 상기되는 거죠. 예. 불을 꺼주지 못하고 계속 그렇죠. 위로 불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몸신 출연자분들 중에는 제가 봐서는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나 변우민 선생님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뭐 짐작컨대 그렇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제가 조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뇨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매일 이게 참 아침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한방에서 얘기하는 이 장구의 기능은요. 지금 말씀드린 신장이 소변을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배설해 주는 이외에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하체가 가늘어지고 상체, 팔뚝이나 어깨 쪽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상체비 많이 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성질이 좀 급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급하지요. 그리고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항상 몸의 에너지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100m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고 순발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맞아, 그런 반면에 지구력은 떨어져요. 좀 제가 쭉 봐왔잖아, 선생님. 좀 봐왔는데 변훈 씨가 좀 얍삽해요. 박사님 정말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야행성이에요. 밤은 사실은 굉장히 잘 보냅니다. 뭐 일이 있어서 하면 잘 보내는데 사실 그 다음 날은 딴 사람보다 훨씬 후유증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잠을 자주 해야지만이 그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를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써버리면 그 다음 날은 균형이 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해결책은 잠을 잘 자라. 잠을 잘 자라. 네,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이 약이다, 진짜. 예, 잠이 약이고 잠을 자더라도 그냥 내가 몇 시간 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시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뭐 한 분은 확실하고요. 한 분은 확실하고 김도균 씨 야행성은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낮에 좀 자고 밤에 좀 깨 있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새벽 한 5시 정도에 자고 다 그러거든요. 아니, 성격 그렇게 급하고 생각이 많고 말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많고 이럴 것 같진 않으신데. 아이디어는 많죠. 아이디어 많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음악적인 아이디어든가. 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통하고 이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뇨 생식기가 약한 사람들은요,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을 꺼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뒷골이 땡기고, 예? 이명도 있을 수가 있고, 입도 마르고,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텔레비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도 대충 3가지 중에 하나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3가지 중에 어느 기능이 약할지. 사실 우리가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증상과요. 네. 그다음 체형. 그래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우리 한약에서 복진을 통해서 이 늑골의 형태를 가지고 또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가진단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기가 늑골이군요. 네, 예. 근데 저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재질인지를? 늑골이 어디 있죠? 간단히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부터 지금 저 늑골 같은 경우는 한 90도 정도 됩니다만은 늑골이 우리가 둔각이라 그러죠. 90도보다 더 큰 그런 각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심폐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각이 애각이라고 그러죠. 90도보다 작은. 좁을 때, 이 더 좁을 때는 저 소화기능과 비뇨생식기가 약할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서도 구분을 하는 방법은 애각이면서 우리가 복부를 눌려봤을 때 힘이 없고 무력하면 소화기의 기능일 가능성이 많고요. 단단하면. 예, 이게 예민하면서 딱 긴장이 되고 단단하면
비뇨생식기의 기능이 약할 가능성이 크죠. 아, 근데 왜 저걸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론적인 배경도 궁금한데요. 이 늑골에는 횡격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심장과 폐를 압박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심폐 기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소화 기능이나 비뇨생식 기능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비위 기능이 약하면 배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위가 굉장히 무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그냥 쑥쑥 들어가고 부드럽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비뇨생식기가 약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 있죠. 예,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를 눌리면 상당히 단단하고 힘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것만 열심히 봤지 내 늑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모르고요. 이 늑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한 장부를 늑골을 통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기왕에 얘기도 나왔고, 예, 변은민 씨. 네. 변은민 씨는 왜 이 비뇨생식기가 약하신지 제가 늑골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 어떻게 하지? 자, 저희 늑골 미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늑골하면 이분이시죠. 변은민 씨. 그리고 또 워낙 다른 생김새의 늑골일 것 같아서 이용식 씨까지 나오셨습니다. 네, 이 늑골, 변 늑골. 같이 벗어. 네, 같이 한번 일단. 자, 이 보시면요, 우리 변은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늑골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배에 힘이 있어요. 네. 네. 진짜네? 네. 그리고 우리 이용식 씨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네. 늑골이 보이나? 네. 늑골이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늑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르네? 네. 배가 진짜 많이 나오셨다. 그럼 지금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12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좀 폭이 좁네요? 예, 그렇죠. 그러네. 확실히 폭이 좁네. 그러네. 이게 단순히 좀 몸이 크고 살이 쪘다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가요? 완전히 다르네요. 영향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이 찌면 심장과 폐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늑골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은 상당히 전형적인 순환기가 약하신 분, 비뇨생식기가 약하신 분이네요. 체형적으로 봐도. 그렇죠. 네, 변은민 씨. 알겠습니다. 와, 신기하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어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늑골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진짜, 가졌습니다. 자가진단법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양쪽 늑골이 이루는 각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늑골의 각도가 직각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에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심장과 폐에 압박을 주므로 심폐장부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늑골의 각도가 직각보다 좁으면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 늑골 아래 장부들을 압박, 소화장부 또는 배설장부의 기능이 약할 수 있는데요. 이때 늑골이 직각보다 좁으면서 다른 사람이 배를 눌러봤을 때 저항하는 힘없이 말랑하게 들어간다면 소화장부가 약할 수 있고, 늑골이 직각보다 좁으면서 다른 사람이 배를 눌러봤을 때 단단하게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비뇨생식장부가 약하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몸신 가족들도 늑골 자가 진단으로 몸속 취약한 장부의 기능을 확인해보세요. 박사님. 네. 아까 말씀 중에요. 취약한 장부에 따라서 질병의 원인도 달라지고 또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대표적인 질환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양생법에 대해서 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허리, 팔다리 아픈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검사를 통해서요, 이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립니다. 아니면 신경관이 좁아져서 다리를 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의 연골이 이제 닳았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은 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요, 그 허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경우 어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그 원인이 이 오장육부의 그 뿌리가 오장육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순환 기능이 약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몸에 불순물이 쌓이잖아요. 몸이 무거워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허리가 잠자는 자기 몸을 얻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순환 기능이 약한 사람. 그래서 이 허리가 잠자는 자기 몸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연구 결과를 보면 네. 자기 몸의 한 5% 정도,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한 3kg만 체중을 줄여도 증상이 한 50% 정도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 기능을, 순환 기능을 도와서 몸에 불순물을 빼고 체중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무릎하기 관절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허리나 무릎은 같은 원인입니다. 몸에 어떤 체중이 중력에 의해서 심폐 기능이, 순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체중에 의해서 허리나 무릎이나 심하면 발바닥까지 똑같이 중력에 의해서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병의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원인은 하나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운동이 약이다.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예. 체중을 줄이면서 운동을 좀. 그렇죠.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운동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운동요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그러면 관절염이 왜 오는 건가요? 그렇죠. 소화기가 약하다는 것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을 해줘야지만이 허리로도 보내주고 무릎으로 보내줘서 그 근력에 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면서 허리나 무릎에 힘을 못 하는 거죠. 특히 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 배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지탱하는 방법은 배심과 허리의 힘인데 배에 힘이 없으면은 1시간을 서 있어도 2시간 서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비뇨생식 기능이 약한 분들의 관절염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비뇨생식기가 약한 사람은요, 사실은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위로 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나 무릎이 아플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목도 같이 뻣뻣하게 뭉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하면은 이 발바닥까지도 밑에서 지지를 못 해주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족저근막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죠. 족저근막요. 김도균 씨가 허리 이런 데가 안 예, 그죠. 왜냐면 이제 허리가 쉽게 아프거든요. 조금만 연습해도 좀 허리하고 이제 등이나 또 어떤 때는 또 목까지 이렇게 어깨까지 좀 아프고 사실 어제 밤에는 좀 족저근막염 비슷한 그런 발바닥이 좀 아프기 시작. 그러니까 기타 연습을 하니까 좀 발바닥이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여태까지 그냥 기타 때문이려니 기타 연습을 오래 해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아니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는 일단 소염과 진통의 어떤 치료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자기 몸에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 소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잘 자고 내가 비뇨생식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듣다 보니까 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아프거든요.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우리 주부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화불량에 좋은 양세법 뭐 그런 거는 선생님. 이용식 선생님이나 엄영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소화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심폐가 약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심경이 예민합니다, 오히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얘기해도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소화 잘 돼요.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가 들으면은 여기가 그냥 오목가슴이 막힙니다.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스트레스 쌓였을 때 밥 먹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즐거운 걸. 우리 소화기가 기능이 약한 우리 조민희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지만 나쁜 휘발유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탄산음료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뭐 사이다 콜라 한 잔 마시고 트림을 하고 나면 조금 편하니까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조금 표현이 어떨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발에 오줌 눈다 그러죠.
그러면 우선은 편하지만 나중에는 더 사실은 위기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수가 아예 집에 있어요. 그거 제조하는 거. 없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더부룩하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끄k 하고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바꿔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탄산음료부터 꺼내야 돼요. 조민희 씨는 근데 탄산음료라 이제 탄산수거든요. 그냥 네. 탄산수일 경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도 설탕이 마찬가지. 문제가 아니라 탄산 자체가 예, 오히려 위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주 뭐 이렇게 소화가 잘 됐거든요. 이렇게 무슨 돌도 소화하듯이 했는데 갑자기 전 밀가루 같은 걸 좀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비뇨 생식기가 안 좋은 우리 김도균 씨나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활 습관이고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기가 위로 뻗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음식을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갖다 붓는 느낌으로 그냥 급하게 먹을 수가 있고 한 번 먹으면 또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될 때 이런 체질은 안 먹게 되면 왜냐하면 위기능이 좋기 때문에 위액이 막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면 위벽을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용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 맞나 봐요. 와, 맞아요. 아니, 맞아요. 저는 항상 아침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보고 맨날 아침에 밥 타령이냐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유를 알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위액 안 분비가 먹으면 안 되고 돼요. 위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예, 먹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면 말씀대로 속이 허기질 뿐만 아니라 맞아요. 심하면 짜증이 나요. 맞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김도균 씨는 어떠세요? 그 아침 챙겨 먹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하루 3끼는 꼭 먹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3끼는 꼭 먹어요. 이게. 내신 것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간 예,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밀리지만은 그래도 이 간격은 정확히 지키는 거죠. 아니,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들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게 안 그러네요. 이제 네, 체질적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남편 안 만나야 되겠다. 저희가 취약한 장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출연자분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라서 또 질병에 따라서 진단과 여러 가지 건강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요법, 운동요법 지금부터 알려주실 거예요. 같이 궁금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장부가 어디인지 확인했다면 그에 따른 관리 방법도 필수. 취약한 장부에 따른 좋은 차를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각자의 체질에 꼭 맞는 건강차 요법은 물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 하나 가져왔는데요. 빈약한 장부의 기능을 북돋아줄 맞춤 운동법까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사실은 음양의 균형이 있는데요. 나는 음의 체질일까 양의 체질일까 내 몸의 음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춰 건강을 다스리는 음양 양생법. 12경락의 에너지가요, 각 2시간 단위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담이라는 게 바로 담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몸에 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지침, 시간대별 양생법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저희 앞에 차 요법을 위한 3가지 차가 와 있습니다. 취약한 장부에 따른 좋은 차들을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자, 먼저 네. 순환기를 예, 보겠나요? 우선 순환기에 좋은 네. 차는 사실 율무차입니다. 순환 기능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사가 안 되면 자꾸 노폐물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수분이 정체되고 붓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수분을 빼내야 되겠죠. 네. 자, 수분을 빼내는데 가장 좋은 차가 이 율무차입니다. 율무는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한 원장님? 율무는 우리가 식품으로도 많이 먹죠. 현대에는 이걸 비만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대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율무는 최근 우리 현대인에게 아주 건강식으로 애용할 수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율무의 경우에는 곡식 중에서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은 곡식입니다. 이 단백질이 많은 곡식인데요. 이뇨작용은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율무를 이렇게 갈아서 우리가 보통 흔히 걸쭉하게 먹는 율무차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기능도 좋아져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율무의 특징은 카페인이 없습니다. 늦은 저녁에 드셔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아, 참 그러네요. 얼마큼 뜨거운지 한번 만져봐. 좋아요, 아주. 훈훈한 게 남자 품에 앵킨 것 같아. 남자 품에 앵킨 것 같아. 어맹났냐? 네. 딱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순환기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율무차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가지 가운데 이번에는 소화기가 안 좋은. 예, 그러니까 조민 씨를 위한 차가 되겠네요. 예.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사실은 인삼차가 최고죠. 인삼차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아랫배가 차고 냉하고 손발이 차죠. 근데 우리 따뜻한 약재, 아주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삼을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속이 차고 냉한 데다가 따뜻한 성질의 인삼이 들어가니까 배가 따뜻하면서 편안해지죠. 편안해져, 네. 진짜. 그 다음에 이 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끼를 식사를 차려놓고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3끼 적절하게 밥을 드시고 그 사이에는 이 찹쌀이 사실은 고급 휘발유입니다. 네, 휘발유인데요. 이 찹쌀에다가 견과류나 인삼 절편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랩을 해서 냉장고 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서너 개 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서 중간에 드시면은 아주 고급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삼 좋은 거는 뭐 네. 아주 좋아요. 인삼을 이렇게 설명할 때요. 대보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를, 근원적인 기를 크게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비기, 소화기관에 기운을 북돋는데요. 소화력이 저하돼서 전신에 무력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인삼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인삼에는 독특하게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은 위장 기능을 그냥 활발하게,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한테 좋은데 이뿐만 아니라 실은 간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요.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혈당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심지어 학습 능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데도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삼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고려삼이 가장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효능이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뇨생식기 기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차.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뇨생식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제일 좋은 차는 산수유 차죠. 산수유. 네, 산수유 차인데요. 그 소문난 산수유가. 예. 네. 이 산수유는 이 산수유 나무에 이제 붉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것은 맛은 약간 달면서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몸에 음기를 보강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래서 음기를 보강해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끌어내려주기 때문에 하체를 보강해주고요. 또 비뇨생식 기능을 강화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우선 제가 효능을 또 가지러 오네요. 세상에. 여기 있어요. 이거 뭐 와, 정말. 여보세요, 나도 주세요 좀. 여보세요, 나도 주세요 좀. 자, 두 분이 사실은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요즘 힘드시죠? 상당히 쉬네요. 쉬어요. 쉬어요. 진짜? 좀 상당히 진하다는 뜻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그 신맛을 좀 잡기 위해서 꿀을 좀 타는 건 어때요? 꿀은 사실은 성질이 따뜻한 거기 때문에요.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잔 더 하실라우? 친구야, 먹자.
이게 좋은 작은 입에 쓰니까 이게 와 이게 아주 음식 맛이. 이게 몇 잔이나 하루에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종일 그냥 수시로. 수시로? 예, 그래요? 드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드시긴 하셨으나 이렇게 표정들은 시금치네야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욕심은. 아니, 수시로 마시라길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산수유차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너무 시큼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과산, 주석산 이런 유기산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기산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잘 배사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차 요법까지 같이 해보셨습니다. 순환기, 소화기, 비뇨 생식기, 각 장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건강차.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순환기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것은 율무차. 율무는 심폐의 순환 기능 약화로 인해 몸의 곳곳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돕는데요. 그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것은 인삼차. 차가운 배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지방을 분해시켜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비뇨 생식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산수유차를 추천해드립니다. 산수유는 신장의 기능을 북돋우고 방광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비뇨 생식기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건강차로 손쉽게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자, 무병장수를 꿈꾸며 오늘 동의보감 양생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차요법, 이번에는 운동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순환기가 약한 사람들은 많이 움직여주라. 그래서 움직임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잘 아시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네. 예, 우리가 사실은 좋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물통 돌리기 운동입니다. 물통 돌리기.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다리를 한 11자로 해서요. 편안하게 해서 이 팔을 내려뜨리고 이 골반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왜 이게 물통 돌리기 운동이냐 하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떨어지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통이 어떻게 됩니까? 물통 속에 물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몸의 물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몸의 중심인 골반을 돌려주게 되면 우리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적게 움직이면서도 우리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물통이다라는 생각 네. 못 해봤네요. 이용식 형님 한번 나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큰 물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골반 한번 해보세요. 좀 더 효율적으로 예. 하려면 배를 조금 당기고 힘 주시고 배를 약간 당기고 몸을 돌려주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운동 돼요. 아니 어깨가 시원하고. 팔에다 힘을 주면 안 돼. 그렇죠. 이걸 몇 분이나 할까요? 뭐 한 15분에서 한 10분 정도 몸이 편할 이 운동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 예. 꼭 몇 분을 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그 몸에 에너지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소화기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한 그렇죠. 운동. 소화 기능이 네.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운동을 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봐 안 왜 하시나요? 그러냐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배꼽 당기기 운동입니다. 이 배꼽을 당기는 운동은 유일하게 장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꼽 당기기예요. 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위장이라든지 위에 어떤 근력이나 위하수가 무력한 것을 끌어당겨주고 이완과 수축을 해줌으로써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운동 정말 안 하는 조민이신데 네. 그래도 이 운동 하나 저 생겼네요. 정말 좋아요. 이거는 그냥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나 숨쉬기 운동이 좋아. 이걸 제대로 한다는 게 한번 일어나서 해보세요.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나오시죠. 예. 들으시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래 아예 할 예. 필요가 없어요. 예. 해보세요. 쭉 내쉬고. 예. 또, 쭉 당기시고. 꼽을 뒤로 등 뒤로. 그러니까 들으시는 건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거 뒤로구나. 배로 숨을 쉬어야지, 배로. 넘기지 마시고 뒤로 가지 마시고. 그냥 배꼽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코로 당기면서. 들이시고 입으로 뱉고.
땀나네, 이거. 이게 상당히 또 에너지 소모가 있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제가, 운동했네요. 야, 이걸 깊숙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 건강을 찾는데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구나. 자, 계속해서 비뇨 생식기에 좋은 운동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배뇨 생식기는 우리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운이 자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성질도 급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를 끌어내려야 돼요. 이 끌어내리는데 좋은 운동이 뭐냐면 하체 운동입니다. TV를 보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발 뒤꿈치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예?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네,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면 이제 딱 엉덩이에 딱 들어가면서요. 그렇죠. 하체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엉덩이에 이 다리를 들면 이 네. 하체 엉덩이 하체 근육에 힘이 딱 자, 들어갑니다. 네. 자동으로 그냥 두 분이.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그냥 편안히 가만히 두세요. 편안하게 놓고요? 예, 가만히 두시고. 놓고요? 예, 뒤꿈치를 쭉 들어서 버텨보세요. 예, 그리고 내리고. 내릴 때는 가볍게 부딪혀도 좋습니다. 왜 그래? 예. 쿵. 예,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발바닥에는 비뇨생식기에 심장과 방광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에 부딪히면서 그 경락의 자극을 통해서 비뇨생식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죠. 예. 변우민 씨 지금 몰입했습니다. 지금 뭐 엉덩이에 딱 힘을 주고. 어때요? 하체 운동 충분히 됩니까? 하체 운동이 되네요. 와. 옆에 친구 좀 봐주세요. 친구를 붙잡아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잠깐만. 요렇게 뒤로. 요렇게 해서 들어올리는. 그렇지. 그러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균형이 딱 잡혀. 그렇지. 약간 무서운데요? 약간 그렇게. 그렇지. 약간 무서운데요?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강훈 씨가 우리 시체인데? 자, 당당한 걸음걸이로. 예. 자, 두 분 자기 자리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하게 걷습니다. 단단하게. 한 번씩 이렇게 걸어도 좋겠네요. 하이야. 무병장수를 위한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양의 체질, 음의 체질에 따라서 이제 양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음양의 체질에 따라 먹고 생활하면 무병장수가 가능하다. 5시부터 신장으로 가서 이제 노폐물 제거를 해야 하는군요. 우리가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대별로 활성화되는 장기에 맞춰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손쉽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양생법.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양생법을 만나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음양에 따른 양생법. 드디어 음양이 나왔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만사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도 사실은 물의 에너지와 불의 에너지의 균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뇨생식기는 물의 에너지가 저장된 곳이고요. 또 심장을 중심으로는 이 불의 에너지가 저장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불을 꺼주게 되고 또 불은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데워주는 어떻게 보면 50대 50의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이 치우쳐지게 되면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꼭 우리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균형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과 양의 이제 조화를 알려면 먼저 내가 양의 체질인지 음의 체질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음양이 사실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도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그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일단 몸이 음인 사람, 음의 체질인 사람, 음의 기운이 강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적이잖아요. 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죠.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참을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참죠 그냥. 참고 마는 거죠. 그다음에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이라는 성질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잘 붓고요. 또 잘 눕고 싶어하고 또 피곤해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이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에 혈액 공급이 될 수가 없고 어지럽고 빈혈 저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제 아랫배가 차고 냉해지면서 속까지 차고 냉해지면서 소화장이라든지 설사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양의 기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양의 성질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더울 수밖에 없고 더위를 많이 타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죠. 예, 그리고 성질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이고요. 또 화를 잘 내게 되고 또 모든 에너지가 머리 위에서 지금 상기돼 있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죠. 예,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입도 마르고 눈에 충혈도 오고 뒷골도 땡기고 얼굴도 붉어지고 예, 그럼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나는 음의 체질이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몸신 가족 중에? 지금 보니까? 처음 들어. 좀 춥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죠. 저걸로 봐서는 약간 음의 체질 같은 그런 좀 느낌은 들긴 드는데요. 음의 기운이. 심하더라고. 그럼 나는 분명히 양 체질인 것 같다. 은우미 씨하고 이용주 씨. 뒤에. 여기엔 또. 근데 저는 음도 4개고 양도 4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체질인지 모르겠어요.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음의 체질인데 제가 조금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예, 그러면 화가 나죠.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체질이 어떤지를 좀 감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네. 이 맥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양의 체질이구나 음의 체질이구나 하는 걸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60에서 80회 1분에 한 60회에서 80회 정도 뛰는 게 맥박이 정상이긴 한데요. 80에 가까우면서 그 이상을 뛰는 사람은 양의 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꽤 이상. 그리고 60에 가깝고 그 이하로 뛰는 사람은 음의 체질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맥박을 짚는다고 할 때 어디를 짚어요? 그렇죠. 맥박은 우리가 이제 목에서도 이 경동맥이라고 짚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편하게 짚을 수 있는 거는 이 손이죠. 손에서 이 엄지손가락 뒤에 이 요골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한 2개 정도 가볍게 얹어보면 뛰는 데를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약간 살짝 눌러주는 그렇죠. 가볍게 이렇게 눌려보면 이렇게 눌러야 이게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정확히 한번 짚으시고요. 그리고 1분 동안 몇 개의 맥박수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짚어주시고요. 네.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참 좋네요. 그렇구나. 보세요. 네. 자, 잘 잡히고 네.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저는 맥박이 지금 몇 개나? 지금 60, 한 4개 정도. 낮은 편이네요. 나도 55개. 자, 혹시 뭐 한 80 가까이 있으신 분 계세요? 78개. 78개. 75. 야, 역시 눈이 느끼셨던 거 74. 네. 74. 근데 저희가 잘못되면 95개 나왔거든요. 그거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조민희 씨 같은 경우는 갱년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80에 가깝거나 80 이상 되는 사람은요,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맥박을 보고 이 사람이 잠을 잘 자겠구나 못 자겠구나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일단 90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숙면을 못하죠. 그렇죠. 숙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깼다 피곤하고. 잤다 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예. 생활자적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맥만 보고도 이 사람의 불면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사실 맥을 통해서 다양한 걸 알 수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양의 체질인지 음의 체질인지 좀 확실하지 않을 때 분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맥을 짚어봤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사상 가장 조용한 1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양의 체질인지 음의 체질인지를 이제 가려내셨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방법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생을 하면 좋을지 그게 난 궁금합니다. 이제 양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죠. 양생. 예, 그 체질에 따라 다르게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의 체질, 음의 체질에 따라서 이제 양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양의 체질인 사람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음의 체질인 사람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양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음의 체질, 양의 체질일 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예, 오늘 추천 음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선은 그 식품 자체가 음인 경우와 양인 경우네요. 그렇죠. 음인 식품은 양 체질에게, 양인 식품은 음 체질에게 좋은. 네. 네, 그렇죠. 우선 이 곡류,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은 주식은 밥이잖아요. 곡류잖아요. 그래서 곡류의 성질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체질에 맞는 그 곡류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잡곡밥을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오히려 곡류의 성질도 없어지게 되고 또 오히려 소화장애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섞어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18곡, 24곡 이런 식으로 뭐 다 섞어놔서 어떤 게 음양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한 두세 가지를 섞어라. 그러니까 양 체질이신 분들은 그렇죠. 보리, 밀, 팥, 콩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양 체질인 사람은 이 보리나 밀, 팥, 다 성질이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의 체질인 사람은 좀 따뜻한 찹쌀, 현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채소를 한번 볼까요? 채소를 보면 이 채소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로 대표적인 게 오이죠. 오이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아, 그래서 양인분들은 오이를. 그렇죠. 오이가 굉장히 좋죠. 특히 이 오이는 거의 한 95%가 또 수분이죠. 그리고 섬유질이 많고 해서 사실은 양체질인 사람, 열이 많은 뚱뚱한 사람의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오이입니다. 아, 저희 근데 보통 이제 가지, 고구마, 우엉이 오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시고요. 네, 그렇죠. 오이, 호박, 특히 무, 굉장히 이게 아주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오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따뜻한 그런 음체질이 좋은 따뜻한 채소로서는 대표적인 게 부추죠. 네, 부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향을 내는 그런 채소들 대부분 다 이 양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음체질에게 좋은군요. 열을 내주는 것들은요. 그렇죠. 향이 예. 있다는 것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고요. 오히려 소고기나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의 체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되고요.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해산물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물에도 양이 있네요. 예. 만약에 체질이 해산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익혀서 먹어야 되겠죠. 오히려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드셔야지만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특히 이제 회 같은 거를 체질인 사람이 그냥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그런 분 계세요. 그렇죠.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음체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체질에는 생각보다 이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맞지는 않지만 민물고기, 민물조개는 당연히 익혀서 먹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예. 음식들 김파래 톳 이거는 다행히도 드실 수 있는 드시면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술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자, 술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양체질인 분들에게는 좀 음의 그렇죠. 보리, 우리 밀로 된 그런 맥주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체질인 사람, 몸이 차고 냉한 사람은 이 소주는 정류주잖아요. 정류주는 불을 가해서 정류된 술이잖아요.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막걸리라든지 매실 이런 것들도 이 원료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좀 몸이 차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은 그런 술이 되겠죠. 술은 사실은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알코올 자체가 간에 부담도 주고 몸에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술을 꼭 마셔야 될 그런 자리고 그런 환경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자기 체질에 맞게 좀 선택해서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도 달라지나요? 그 숙취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체질인 사람은 아무래도 좀 시원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이 빨리 캐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음체질인 사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꿀물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좀 이 고춧가루 같은 걸 넣은 좀 맵게 끓인 이 콩나물국 같은 걸 마시게 되면 굉장히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양체질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 시원한 이 생채소로 된 녹즙이라든지 이 찬 얼음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면 같은 거. 그렇죠. 굉장히 냉면. 좋죠. 예. 한 그릇 하나 갑시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질별로 도움을 주는 음기 충전 또 양기 충전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내 몸의 양기 충전 그리고 음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 충전이니까 음체질에 좋은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죠. 음체질에 좋은 네. 허니 부추차입니다. 합니다. 근데 허니부추차예요. 허니부추차. 세상에 처음 하는 이런 이름인데요. 네. 꿀. 부추를 이렇게 덮어서 네. 끓이고 이제 꿀을 넣은 그런 차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 이 채소 중에 부추는 가장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이 음체질에 이렇게 허니 부추 잘 해서 드시면 아마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이라든지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리면서 약하거나 아픈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알렐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든지 관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1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근데 부추에 꿀을 넣는다는 게 조금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꿀은 어떻습니까, 임 선생님? 정말 꿀을 넣어서 꿀맛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꿀의 경우에는 주성분이 포도당하고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여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쓰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몸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런 음체질의 이런 사람들이 먹을 때 더욱더 활력이 있게 되고요. 또 피로해소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생부추를 쓰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이 부추차의 경우에는 부추를 덕는다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건조를 시킨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꽃차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단 깨끗하게 씻은 부추를 한 3cm 간격으로 이제 김치 담을 때처럼 송송송 썰은 다음에 후라이팬을 약한 불에다 해야 돼요. 거기에다 이걸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약한 불에서 이렇게 프라이팬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한 불에서 말린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둡니다. 이때 그냥 프라이팬에 두시면 잘못하면 누를 수 있으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한지를 프라이팬 크기대로 이렇게 잘라서 넣고 하시면은 태우지 않고 만드실 수 있고요. 다시 식히고 하는 것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유리병 같은데 밀봉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추차를 끓일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 줌 정도 한 것을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에 함께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어머. 저는 부추차라고 그래서 풀 냄새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수하고 구수해요? 달달하고 맛있죠? 와, 입에 쫙 달라붙네요. 국 같아요, 국.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런 맛이 나는 살을 굉장히 따뜻하게 지금 먹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름이잖아. 이거 시원하게 해서 냉장 보관해서 먹는 거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추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크게 차지 않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의 기운을 더해주는 음기 그렇죠. 충전하는 그런. 그렇죠. 양체질에 더운 체질에 좋은. 정말 오늘 여기 음기 양체질이 충전. 많으신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오이더덕 냉국입니다. 오이냉국은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더 우아스럽게 더덕을 또 넣었죠. 네. 변은진 씨 왜요? 그냥 좋았어요. 재료는 이렇게 두 가지. 오이는 아까 우리 그렇죠. 좋아요. 오이는 우리가 채소 중에 찬성질의 대표죠. 네. 대표주고 열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양체질인 비만 환자들한테는 이 다이어트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 날을 제가 기다렸다. 살짝 우리 변주부가 또 일을 또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요. 더덕도 우리 몸에 참 좋죠. 그럼요. 더덕은 이제 한의학에서 양요라고 불렀는데요. 양의 젖과 같이 영양이 풍부하다. 기운을 북돋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덕은 맛도 약간 쌉쌀한 게 인삼과 비슷하죠. 근데 생긴 모양도 인삼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운을 내려고 할 때 양체질인 사람들한테 인삼은 약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더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덕은 특히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요. 면역력을 돋궈주고 기운을 돋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압 조절 기능도 있으니까요.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가장 좋은 점은 맛있어요. 맞아요. 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이 음기 충전차로서 지금 오이 냉국은 가정에서 많이 해서 드시는데 여기에 더덕을 넣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뭐 오이 냉국하고 똑같습니다. 오이 경우에는 씨 없는 것을 좀 골라서 채 썰어서 놓고요. 이 더덕의 경우에는 껍질을 깐 더덕을 한 3cm 정도 어슷썰기를 해서 약간 방망이로 잘근 두들겨서 네, 맞습니다. 두들긴 다음에 약한 소금을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셨어요. 약간 쓴물을 빼야 드시기에 거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채썬 오이와 더덕에 오이 냉국 그 국물을 좀 넣어서 드시면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지금 오늘의 경우에는 음기 충전차로 하시느라고 아마 보통 가정에선 저기에다가 뭐 불린 미역을 넣는다든가 채썬 양파를 넣는다든가 해서 좀 가미를 하는데 이런 거 함께 넣으셔도 되고요. 또 냉국 소스의 경우에는 저는 가정에서 할 때 여기 그 소금을 조금 줄이고 진간장을 조금 넣으면 훨씬 더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넣거나 아니면 매실청 있는 것을 좀 활용하셔도 굉장히 아주 깊은 깊은 맛에 이 냉국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요. 네. 오늘 박사님 잘 드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또 오이만 넣은 거랑 달리. 어유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더덕도 원래 맛있는데요? 탕으로 드시는 또. 예, 더덕 향도 나고. 예. 나는 몸신이다 사상 몸신님이 먼저 드시는 분 처음 봤어요. 나는 음의 체질일까 양의 체질일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인가요? 만약 자신이 음의 체질이라면 양의 기운이 충만한 음식을, 양의 체질이라면 음의 기운이 충만한 음식을 먹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각자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한의학 박사 이재동이 강력 추천하는 음의 체질을 위한 양기 충전 음식, 허니 부추차. 먼저 부추를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프라이팬에서 덮어주세요. 물기를 없앤다는 느낌으로 약 5분간 볶아준 다음 접시에 펼쳐 한번 식혀주고요. 이런 과정을 총 3번 반복해 찻잎처럼 부추를 바싹 건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덮은 부추잎 한 움큼을 1리터의 물에 넣고 끓인 뒤 마지막으로 달콤한 꿀을 더하면 허니 부추차 완성! 이번에는 음기 충전, 양 체질의 사람에게 추천하는 오이 더덕 냉국을 소개합니다. 오이는 가운데 씨를 제거한 뒤 채 썰고요. 더덕은 방망이로 잘근잘근 두들긴 후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고 특유의 쓴맛을 빼줍니다. 이렇게 손질한 오이와 더덕을 물, 소금, 설탕, 식초를 섞은 냉국 소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잠시 후 시간대별 양생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자야 할 시간에 자고 먹어야 할 시간에 먹고 움직여야 할 시간에 움직여라. 통해서 하루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현대인들 밤에 잠 못 자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지침 9시부터 11시에는 시간대별 양생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3번째 양생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양생법. 와,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양생법인데요. 네. 저희가 이 주제에 맞게 지금, 여기에 뭐, 계획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방학 때 계획표 저희가 그렸던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요. 네. 일단 이 양생법은 어떤 건가요? 사실 시간대별 양생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고 또 활동해야 될 시간에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인 이 12경락의 에너지가요. 하루 24시간에 각 2시간 단위로
이 순행하면서 각 장부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고 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우리 12경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사실은 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새벽 3시부터 5시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비록 우리 몸에 잠은 자고 있지만 자연의 생명 에너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호흡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몸 각 장기에 하루 시작을 알리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날수록 폐의 기능이 좋아지고요. 또 이 폐는 대장과 이 부부장입니다. 짝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해줘야지만이 대장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서 배변 습관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이 아침밥을 통해서 하루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이 시간에 위장이 활발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시간에 위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연의 에너지 흐름, 우리 생체 에너지 흐름이 7시부터 9시까지는 위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경락의 에너지가 글로 가는 거예요. 네, 한 업체에서 20대에서 50대에 있는 한 3,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1명꼴로 아침밥을 안 먹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두뇌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뇌 회전이 잘 안 돼서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밥을 이 시간에는 꼭 먹어주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비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9시부터 11시. 그때서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9시부터 11시에는 우리가 아침밥을 먹은 그 영양분을 비장에서 에너지화를 만들어서 이제 장기에 보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활동을 해야죠. 활동. 에너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업무를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1시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인데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은 이 심장이 비장에서 보내준 에너지를 가지고 전신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겠죠. 많이 움직여줘야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 따르면 식후의 가벼운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데요. 이때 극기와 같은 낮은 강도의 운동의 경우는 우리 고지방 식사 후에 중성지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식후의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2시간 한번 볼게요. 1시부터 3시까지 소정입니다. 네.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받고 몸에 보내줄 때는 굉장히 운동을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운동량을 점점 늘려서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의 피크, 우리 몸의 활동에 어떤 피크가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5시부터 신장으로 가서 이제 노폐물 제거를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녁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식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아침은 황제같이 먹고, 저녁은 점심은 공주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노폐물 제거까지 갔고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7시 시간이 그렇죠. 되면 이 3시부터 7시까지는 방광과 신장에서 이 몸을 정화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7시부터 9시까지는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심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심장을 사고 있는 보호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정신세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사실은 하루 스트레스 받은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면들을 잘 관리해야죠.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심보가 고약해집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심포. 예. 아재 개그.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그 심보가 고약하다는 게 바로 심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포가. 오. 심장 보호막. 그렇죠. 심장을 보호하는 막이 고약하다는 거죠. 그게. 심포. 네.
그래서 이제 밤이 됐어요. 그렇죠. 9시 여기에는 이제 기운 관장 3초. 그렇죠. 이 3초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시간인데요. 이 3초라는 게 아까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순환기와 그다음에 이 소화기, 이 비뇨생식기를 합쳐서 사실은 3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들기 시작에 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수적인 역할을 해주는데요.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게 해주죠.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가 바로 이 3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9시부터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9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위한 어떤 생체 시간은 9시에 잠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9시에 잠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3초가 기능이 끝나기 이전 11시 이전에 자야 돼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의 골든타임을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이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우리 경락의 에너지가 담에 갑니다. 이 담에 가서 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담이라는 게 바로 담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을 결정을 못 해요. 담력이라는 게 뭡니까?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밤에 잠 못 자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불안하고. 자, 그럼 그 이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시부터 3시. 그렇죠. 이 1시부터 이제 3시까지는 우리 간은 해독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여유의 에너지를 간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간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 이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피로죠. 예. 그래서 피로가 간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바로 잠을 못 자면서 간의 에너지를 저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대별 양생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정석과도 같은 어떤 하나의 교본 같은 느낌이네요. 올바른 삶을 위한 그렇죠.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예, 뭐 결국은 이런 그렇게만 해주면 거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오늘 시간대별 양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아침밥이거든요. 이게 아침밥을 먹어야지 이게 에너지가 돼서 각 장기로 이제 막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도 만들고 또 몸속에 있는 이제 뭐 이런 찌꺼기 같은 거를 배출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아침밥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기능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을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대로 하루 에너지의 원이 바로 아침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틀렸어요. 왜요?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일단 비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5시부터 비워주지 않으면 아침밥도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진대사라는 거는 묵은 것이 나가야지만 새로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아침밥을 위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아침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제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 사이클 안에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장부별 혈자리 마사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야 될 시간에 자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생체 리듬을 갖는 것이 필수.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그 활성화되는 장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 혼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장기 기능을 도와줄 혈자리 마사지가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떤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좋을까요? 장부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아까 시간에 따른 양생법이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인데요. 그게 각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 밤에 그 활성화되는 장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혈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을 이제 아침에 하겠군요. 네. 아침 우리 5시부터 7시까지 대장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변을 도와주는 혈자리가 바로 천추혈인데요. 이 천추혈은 대장경락의 모혈이라고 그럽니다. 대장경락의 엄마혈이니까 대장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 거죠. 그 위치는 보면 우리 배꼽 한 3cm 하고 한 3cm 정도에 위치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대장이라는 게 올라가는 상행,
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횡, 옆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항문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 대장이 올라가는 대장과 이 내려오는 대장 양측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예. 자극을 주면 배변 활동을 도와서, 그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한 10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려주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인들은 아침에 바쁘고 급하고 뭐 이렇게 쫓기다 보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점심 때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해주고 또 머리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풍지혈인데요. 이 풍지를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도 보고 나름대로 고개 숙여서 소리도 보고 하다 보면 뒷골이 땡기고 피곤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혈인데요. 여기 보면 목 뒤쪽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1.5cm 보면 이 머리 뒤쪽에 쑥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눌려보면. 예.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머리 뒤쪽에 들어간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한 10초 정도씩 이렇게 눌려주게 되면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또 특히 뭐 식곤증이라든지 두통 이런 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혈이 되겠습니다. 지그시 한 10초 몇 번 정도 눌러줄까요? 뭐 한 서너 번 정도, 한 10초 정도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눌려주시면 네.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좀 도와드릴까요? 이용식 씨는 본인이 좀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어딘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예. 보니까. 자, 이렇게 숙이시면 이 목 가운데에서 한 1.5cm 부위에 시원하다. 시원해요. 그 좌측 보시면요. 풍지혈. 뭐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긴장감이 있을 때. 예. 이 손으로 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려주면 아마 굉장히 시원할 겁니다. 어떠세요? 대박. 진짜 누르니까 딱이요. 아주 혈자리게 누르는 그게 이 풍지혈? 예. 네, 풍지혈입니다. 아주. 얘가 쏙 들어가 있나요? 이게 참. 들어가죠. 네, 있습니다. 자, 아마 이 혈자리 자극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이 풍지혈이라는 곳이 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풍지혈이 피곤할 때는 풍지박살 납니다. 저녁에는 또 어디를 풀어줄까요? 그렇죠. 이제 저녁에는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하루의 피로와 특히 이제 마음에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이 되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소부혈인데요. 이 소부혈은 우리 손바닥을 보시면 이 가운데 손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잡으면 손바닥에 이 손금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 혈이 바로 소부혈인데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심장의 화를 풀어주는 건데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 피로 같은 걸 해소해주는데 아주 좋은 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쉽게 눌릴 수 있죠, 그죠? 이 반대손으로 이렇게 눌려주고. 또, 자극이 있어요. 네, 예. 여긴 처음 만져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위에도 한 10초 정도씩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오늘 낮에 무슨 일로 열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소부혈을 누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꼭 누를 때는 한 10초를 쭉 누르고 있는 게 그렇죠. 좋습니까? 예, 쭉 한 10초 정도 이렇게. 야, 요거 부부싸움 할 때 참 좋겠다. 열받았을 때. 아니, 당신이 말이야, 세상에, 사랑해. 사랑해. 그래. 되게 좋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밤에 숙면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면에 좋은 혈이 바로 삼음교혈입니다. 예. 이 삼음교혈은요, 이 우리 발목 복숭아뼈에서 한 10cm 정도 위에, 발목 복숭아뼈에서 한 10cm 정도 위에 위치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삼음교 말 그대로 우리 음경 세 개가 만나는 곳이에요. 비장, 신장, 간장이 만나는 그런 혈인데요. 음기를 보강해 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기를 통해서 위에 올라가는 화를 끌어내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혈이고요. 특히 이 삼음교혈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질환,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질환에 아주 좋은 그런 턱털이라고 말합니다. 턱털이라고 말합니다. 전립선이래. 다음부터 부르면 나가. 어떻게 서야 할지도 잘 아는. 복숭아뼈요?
예. 네. 우리 안쪽에 복숭아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10cm 정도 위치. 네.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오른발 왼발은 상관없고요. 같이. 같이요? 한쪽. 예. 아, 그렇게 누릅니까? 예. 난 통증이 와요. 전립선이니까. 혹시. 지금 선생님께서 혹시 뭐요? 혹시 뭐요? 문제가 있구나, 진짜. 혹시 뭐요? 아야. 얘기하다가 왜 마세요? 혹시 뭐요? 아니, 우리, 변우민 씨는 비뇨생殖 기능이 약하니까. 약한 거 특히 맞구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전립선에 먼저 이제 신호가 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삼음교혈은요, 특히 이 하체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말씀드렸다시피 음의 기운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국손도라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 있잖아요. 국손도의 준비 운동에서도 반드시 삼음교 자극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구나. 신기하죠.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장기가 다르게 활성화되고 또 시간대에 따라서 자극해주면 좋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지압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켜줄 혈자리 마사지법. 아침 시간 배변을 돕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천추혈을 눌러주시고요. 활발히 활동해야 할 오후 시간 무기력해질 때는 풍지혈을 지압해 활력을 되찾아주세요. 저녁 시간 긴장을 가라앉히고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데는 소비혈 지압만큼 좋은 게 없고요. 잠자리 들기 전 숙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삼음교 혈자리 지압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저희 이제 무병장수를 꿈꾸면 400년 동안 이 동의보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지식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를 보시는 거잖아요. 오늘 양생법을 다뤄봤습니다. 정말 이 시간 알차게 또 활용을 해봤는데요. 대미를 장식하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에 이 동의보감에 엑기스만 뽑아서 좀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정말 오늘 홀로 다 채워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인 씨 오실 때 반짝반짝 하셨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 자연의 모든 풀 한 포기에도 일단 그러면 다 이게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 자연의 모든 걸 좀 소중하게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명언순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어요. 이 시간 이제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동안이 되셔야 합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 최강 동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욕심 나요. 10년 젊어 보이는 안티에이징 건강법 동안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의 얼굴을 10년 젊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직기, 두드리기, 문지르기가 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게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탈모가 또 하나의 무한의 주범인데요. 와, 저렇게 돼요? 딱 한 달에 10분 두피 사우나를 하기만 하면은 건강한 두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렸다, 진짜. 금손으로 저 뺨 좀 때려줘.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